세계 3대 투자자라 불리는 짐 로저스가 지난해 10월 방한에서 한 말입니다. 짐 로저스는 머지않은 미래에 그래핀은 인터넷보다 인류에게 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라고 공언했습니다. 그래핀은 인류가 발견한 소재 중에 가장 얇고 튼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럼에도 강철보다 200배나 강하고 구리보다 100배나 많은 전류를 통하게 하며 실리콘보다 100배 빨리 전자를 전달할 수 있어 그동안 게임 체인저로 불려왔습니다. 예를 들어 플라스틱에 0.1%의 그래핀을 넣으면 내열성이 30% 향상되고 1%를 섞으면 전기가 통하는 플라스틱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이 같은 특성 때문에 그래핀은 실리콘 반도체를 대체할 수 있는 유력 소재로 손꼽혔습니다. 이런 꿈의 소재 그래핀은 16년 전에 발견되었습니다. 지난 2004년 영국 맨체스터 대학의 안드레이 가임 교수와 콘스탄틴 노보셀로프 박사는 흑연에서 그래핀을 분리해내는데 성공했습니다. 두 사람은 이 연구로 인해서 2010년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습니다. 지구촌 최고의 소재라 불린 그래핀은 초고속 반도체, 디스플레이, 태양전지, 2차전지 등에 사용될 수 있어 큰 기대를 불러 모았습니다. 20세기 과학기술과 산업의 가장 큰 원동력이 석유였다면 21세기에 들어 가장 강력한 파워를 지니게 될 소재는 그래핀이라고 했습니다. 이 때문에 전세계 국가에서는 그래핀 돌풍이 불며 개발에 뛰어들었습니다. 특히 영국과 중국은 국가 차원에서 거대한 예산을 쏟아부었고 우리나라도 이 대열에 끼어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래핀이 발견된 지 올해 16년째가 되었음에도 아직도 상용화 단계로 넘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국은 많은 국가와 경쟁하며 놀라운 성과들을 내고 있습니다. 한국은 현재 전 세계가 인정하는 최정상급 그래핀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2012년 3월 27일 울산과학기술원의 백전범 교수와 전인엽 박사과정 연구원은 산화제 없이 간단한 분쇄기와 드라이 아이스만으로 그래핀을 대량 생산하는 기술을 만들었습니다. 지난 2006년에는 나노 분야에서 성균관대학교와 삼성전자가 손을 잡고 신공정 기법을 연구해 2014년 4월 4일 웨이퍼 크기의 대면적 단결정 성장법을 소개했습니다. 기존의 그래핀을 합성해 대면적화하는 다결정 기법은 그래핀의 전기적 성질과 기계적 특징이 저하되어 전체적인 품질 저하가 일어나는 데 반해 신공정은 이런 문제점을 상당히 해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지난해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은 저렴한 장치를 이용해 고품질의 그래핀을 일정하게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해냈습니다. 여기서 생산한 그래핀을 이용한 대용량의 전기를 저장할 수 있는 슈퍼 커패시터를 만든 결과 단위 면적당 세계 최고 수준의 충전량을 나타냈습니다. 키스트 연구진이 만든 고농도 질소가 도핑된 그래핀은 우수한 전도도와 표면 이온 흡착성을 띄어 기존 탄소 전극 대비 전화 저장 능력이 2에서 3배나 향상됐습니다. 그 결과 단위 면적당 충전량에서 세계 최고의 수준을 나타냈다고 했습니다. 국내에서는 지금 이 같은 기술들을 이용해 그래핀을 이용한 전기차 배터리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종합기술원 연구팀은 최근 기존 리튬 이온 전지보다 충전 용량을 45% 향상시키면서도 충전 속도를 5배 이상 빠르게 하는 배터리 소재 그래핀볼을 개발했습니다. 고속 충전 기술을 이용해 기존에 1시간 걸리던 배터리 완전 충전 시간을 12분으로 단축하면서도 고온 안전성을 갖춰 전기자동차에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전세계 전기차 제조기업들은 리튬이온 전지의 용량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차세대 기술이 반드시 필요한 시점에서 이러한 용량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고밀도, 대용량 응극 소재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소재로 그래핀이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한국은 가장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지금 전기차 1위를 달리고 있는 테슬라가 그래핀으로 인해서 망할 수도 있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테슬라는 지금 리튬 아이온 배터리에 완전히 올인한 상태이지만 경쟁사들이 더 저렴하고 성능이 뛰어난 그래핀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차를 개발한다면 밀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현대기아차의 전세계 전기차 판매 순위가 사상 처음으로 2위에 올라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만약 한국의 배터리 기업들이 그래핀 배터리를 개발해 현대기아차와 손을 잡는다면 1위로 도약할 날이 머지않았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 2017년 짐 로저스는 한국의 유망한 그래핀 기업 스탠다드 그래핀에 투자했습니다. 짐 로저스는 일찌감치 그래핀이 신소재의 주류가 될 줄 알고 원료인 흑연 광산을 사두는 투자 전력을 구사하고 있었습니다. 짐 로저스는 스탠다드 그래핀 대표를 만나서 15분 만에 투자를 결정했습니다. 스탠다드 그래핀은 대량 생산이 가능한 자동화 설비를 갖추었고 응용 제품 개발을 선도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스탠다드 그래핀에는 피에르 가르송을 비롯한 많은 유명 인사들이 투자한 바 있었습니다. 또한 스탠다드 그래핀은 지난 3월 미국의 기술 전문지 매뉴팩처링 테크놀로지 인사이트가 선정한 2020년 아시아 태평양 상위 10개사 첨단 소재 기술 기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지난 5월에는 전세계 그래핀 업계 가운데 최초로 수처리 기술에 대해서 WHO로부터 공식 인증을 받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스탠다드 그래핀은 하반기에 전기를 쓰지 않고 그래핀을 섞은 수필더에 물을 통과시키면 저절로 정화되는 정수기를 내놓을 계획입니다. 오염물질뿐만 아니라 세균도 걸러내는데 그래핀은 1g만으로 축구장 면적의 75%를 덮을 수 있을 만큼 표면적이 넓어 오염물질을 흡착할 수 있는 능력이 뛰어나다고 알려졌습니다. 짐 로저스는 이렇게 한국이 뛰어난 그래핀 기술을 개발하는 것 외에도 선도국이 될 수 있는 또 다른 이유를 말했습니다. 한반도가 자원은 물론 대량 생산 능력을 가지고 있어 잠재력이 크다는 것입니다. 만약 앞으로 북한과 통일된다면 북한의 현재 그래핀 원료인 흑연이 대량 매장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의 높은 기술을 만나 전 세계를 선도하는 그래핀 강국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의 그래핀은 지금 제2의 메모리 반도체가 될 수도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이 미국과 일본에게서 메모리 반도체를 뺏어올 수 있었던 이유는 단가를 낮춰 더 효율적으로 대량 양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현재 그래핀에 있어서도 한국은 다른 나라보다 저렴하게 대량 양산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고 응용 기술을 높여서 상용화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이 메모리 반도체에서 보여준 능력을 그래핀에서도 보여줄 수 있을지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지금 미래 소재라 불리는 그래핀 외에도 미래 에너지라 불리는 핵융합에서도 앞서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인류는 환경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에너지원을 물색하고 있었습니다. 그중 가장 각광받고 있는 것이 바로 핵융합 기술입니다. 꿈의 에너지라고 불리는 핵융합 에너지는 기존의 원자력 방식에 비해 매우 친환경적이기 때문에 지구 에너지 문제를 바로 해결해 줄 수 있는 열쇠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원자력 발전에 사용되었던 핵 분열 에너지는 경제적이었지만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을 남긴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핵융합 에너지는 온실기체나 대기오염 물질이 발생하지 않고 원전과 달리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이 아예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 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 핵분열 방식은 매장량에 제한이 있는 우라늄을 사용함으로 한계가 있었지만 핵융합 에너지의 경우에는 지구 표면 70%를 덮고 있는 바닷물을 이용하기 때문에 지하자원의 의존도가 매우 낮습니다. 게다가 핵분열에 비해 에너지 효율이 7배나 높아 고밀도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유일한 대체원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지금 전 세계는 핵융합 발전 기술 연구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세계 핵융합 전문가들이 최근 주목하고 있는 국가가 바로 한국입니다. 한국은 지난해 세계에서 처음으로 초전도 1억도 핵융합에 성공했습니다. 한국은 태양처럼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는 환경을 인공적으로 재현할 수 있는 인공태양 K스타를 만들었습니다. K스타는 중수소와 삼중수소를 연료로 사용하여 초고온의 플라스마를 생성해 자기장을 활용해 가두는 장치입니다. 인공태양에서는 바닷물 1리터로 휘발유 300m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얻을 수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여기서 관건은 얼마나 고온의 플라스마를 오랫동안 가둘 수 있느냐는 것이었습니다. 태양에서 일어나는 핵융합 반응을 땅 위에서 구현하려면 핵융합 장치 내 플라스마 온도를 초고온으로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인공태양 K스타가 세계 최초로 1억도 이상의 초고온 고성능 플라스마를 1.5초간 유지한 것입니다. 이 같은 놀라운 성과에 유럽과 일본, 미국 등 세계 여러 전문가들은 한국이 길을 열어줬다며 찬사를 보냈습니다. 유석재 국가핵융합연구소장은 플라즈마의 온도가 1억도를 넘겨야 가장 활발한 핵융합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데 K스타가 이를 달성했다며 초전도 토카막 핵융합 장치로는 세계 최초라고 밝혔습니다. 사실 핵융합 플라즈마 1억도 달성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중국 가오강 플라즈마 물리연구소에서도 1억도 달성 실험에 성공했다고 밝힌 바 있지만 핵융합의 핵심 요소가 아니었던 전자온도 1억도를 올린 것에 그쳤습니다. 과거 일본이나 미국도 핵융합을 위한 플라즈마 발생을 3초 이상 유지하는 기록을 올렸으나 초전도 토카막이 아닌 구리 전자석 토카막이었기 때문에 추후 연구 성과를 올리지 못했습니다. 미국도 최근에 레이저 기반 핵융합 방식이 기대 이하의 성과를 보였기 때문에 한국의 토카막 방식 핵융합이 가장 유망하다는 평가를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일본은 한국과 같이 핵융합 장치를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유럽과 공동 개발 중이지만 한국은 독자적인 기술로 세계 최초로 개발해 나가고 있다는 점에서 부러움을 샀습니다. 또한 한국은 지난 3월 1억도 초고온 플라즈마 8초간 운전에 성공했고 이에 그치지 않고 올해 목표를 10초 이상 운전하는 것으로 잡고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에서 초전도 토카막형 핵융합 실험로는 한국과 중국 2대 뿐입니다. K스타 개발에 참여한 224개의 기업들은 프랑스에서 미국, 유럽, 러시아, 일본, 중국, 인도 등 7개국이 공동 개발하는 국제 핵융합 실험로에서도 핵심 설비 제작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국제 핵융합 실험로는 2025년에 완공될 예정으로 K스타를 부피만 27배로 키운 것과 비슷하기 때문에
한국은 건설과 운영 경험이 있어 국제협력 연구를 주도할 능력을 이미 갖추고 있습니다. 국내 중소기업들은 핵융합 설비에 오랜 시간 연구 투자해왔습니다. 삼원기계는 7년의 제작 기간 중 3년을 연구개발에 투자했으며 경남 함안 TMC는 열차 배치에 액체 헬륨을 공급할 파이프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미래가 불투명한 핵융합 기술 개발에 이 기업들이 나섰던 건 기술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최근 한국 기업들은 국내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고 이젠 핵융합 실험 장치 건설 사업에 필요한 부품도 외국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14일 국가핵융합연구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기업 KAT는 이탈리아 토카막형 핵융합 실험 장치에 필요한 선제 제작 사업을 수주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사업 규모는 무려 430억 원이며 이들이 제작하는 선제는 핵융합 실험 장치 건설에 매우 핵심적인 장비 중 하나라고 했습니다. 한국에서 이 같은 연구 성과가 이어진다면 2050년에는 주요국에서 상용 발전이 가능하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그동안 기존 특정 광물에 의존하여 언제나 에너지원을 수입했던 방식에서 탈피하고 원료 수출이 아닌 기술 수출로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기름 한 방울 나지 않은 나라 대한민국은 핵융합 기술을 완성한다면 이제 에너지를 수입하는 나라가 아닌 수출하는 나라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자원 없이 가난한 빈국에서 선진국의 대열에 올라선 대한민국은 이제 미래 소재와 미래 에너지에서 전 세계를 선도할 준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일본은 다음 달 1일부터 전국적으로 비닐봉투 유료화를 실시합니다. 2018년 10월부터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정책입니다. 일본은 플라스틱 배출량이 전 세계적으로 미국 다음으로 많을 정도입니다. 그만큼 비닐봉투 사용을 생활화한 것이 뿌리 깊고 플라스틱 산업 제품이 많다는 것입니다. 일본은 아직도 세계 제1의 환경 파괴 국가라는 오명을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동안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았지만 일본 정부는 여론도 이제는 우호적이고 해서 잘 정착될 것이다 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참 말 많은 일본인들의 반대 여론도 확인하면서 그 과정을 짚어봤습니다. 한국은 작년부터 비닐봉투 유료화를 전국적으로 강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단속이 심하다 보니 봉파라치가 있어서 10만원 수표를 내는 바람에 20원짜리 비닐봉투를 그냥 줬더니 바로 신고했다는 사연이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이제는 전 국민이 비닐봉투가 유료이다 라는 인식은 누구나 가지고 있을 정도입니다. 일본에서는 2018년부터 이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지만 의외로 반대 여론이 많아서 우여곡절을 겪다가 이제야 드디어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2018년 10월부터 하라다 환경장관이 비닐봉투의 유료화를 검토하고 있다 라고 하면서 관계부처와 의논을 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뉴스에 대해 일본 국민들 사이에 반발이 심했습니다. 비닐봉투 유료화하면 쓰레기가 줄어드는 것이 확실하냐? 근거부터 내놔라. 솔직히 돈이 문제가 아니다. 설명하고 계산하고 하는 시간과 노동이 더 아깝다. 반항하는 사람들에게 일일이 설명해야 하는데 정말 귀찮은 일이다. 말도 안 된다. 백화점에서만 해라. 작은 편의점엔 지키기가 더 힘들다. 이런 반발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는 2018년 10월 11일에 공식 발표가 있었고 각 언론에서는 비닐봉투의 유료화를 홍보하기 시작했습니다. 2019년 2월에는 일본 전국에서 동시에 실시하겠다고 발표합니다. 영세 사업장 등의 고충을 염두에 두고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했고 국민들의 반발도 고려해서 천천히 시행하겠다고 무마를 합니다. 그러나 이때의 전국 일률적 시행 발표에도 여러 반발이 있었는데 최저임금은 일률적으로 안 하면서 비닐봉투는 잽싸게 전국 일률적으로 하냐? 포크와 빨대 등은 왜 유료화 안 하느냐? 그 플라스틱이 더 위험하다. 비닐봉투만 하는 것은 보여주기식 행정이다. 봉투를 미리 준비해서 들어오는 사람들 때문에 도난이 더 많아진다. 정말 돈을 뜯어낼 생각밖에 안 하는구나. 소각하는 플라스틱이 더 많은데 정말 환경에 도움이 되는가? 유료로 하면 그 돈은 다 어디로 가느냐? 정치인이 새로 만든 비닐봉투 유료 정책협회 등에 다 들어가겠지. 비닐봉투는 무료로 하고 비닐봉투를 받아가지 않으면 물건 가격을 할인해줘라. 그게 더 효과적이다. 자율적으로 좀 하면 안 되냐? 자율과 강제와의 차이가 그렇게 큰 것인가? 정말 싫다. 등의 부정적인 여론이 있었습니다. 이런저런 과정을 거쳐서 드디어 근 2년 만인 다음 달 1일에 강제 실시가 됩니다. 만약에 비닐봉투를 무료로 배포하는 가게가 있으면 50만엔, 약 562만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슈퍼나 편의점에서는 한 장당 3엔에서 5엔으로 유료화하게 됩니다. 이렇게 시행하게 된 일본에서는 또 다른 고민이 있다고 합니다. 비닐봉투는 그냥 쉽게 버리는 것이지만 에코백은 재활용하게 되면서 C19를 옮기는 매개체가 될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비닐봉투 유료화를 하면서도 각 지역에서는 사용한 마스크는 반드시 비닐봉투에 꽁꽁 묶어서 버려야 합니다. 라고 안내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일본에서는 워낙 많은 까마귀들이 거리에 있는 쓰레기 봉투를 휘젓는 경우가 많은데 마스크가 보이면 물고 날아가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또 에코백이라는 것을 씻어서 보관한다고 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서 C19의 전파를 돕는다는 게 현실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미국 동부 뉴햄프셔 주의 경우에는 3월부터 식료품점에서는 비닐봉투를 사용해야 한다는 강제 규정을 만들었는데 실제 에코백에서 C19가 발견되었고 이것이 지역 전파의 한 원인이라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C19 사태가 있는 와중에 실시하는 에코백 사용에 대해 도쿄 농공대 교수는 비닐봉투가 해양 오염에 문제가 있는 것은 맞다. 그러나 일본에서의 폐플라스틱의 배출량은 연간 900만 톤인데 비닐봉투의 경우에는 20에서 30만 톤 가량이다. 그런 의미에서 굳이 지금 실시를 하면서 에코백의 위험을 안고 가야 하는지는 의문이다. 라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오늘 도쿄에서 모두 줄이자 비닐봉투 도전 출범식이 있었습니다. 정책을 도입하느라고 마음고생을 많이 한 하라다 환경상이 물러나고 펀쿨 색좌 환경장관인 고이즈미 신지로가 드디어 정식 출범을 맡아서 홍보를 하러 나타났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일본 정부는 홍보 작업에 도입했습니다. 비닐봉투 유료화의 취지와 의미에 대해서도 일본 국민들에게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또 유료 가격과 함께 실제 재사용 가능한 봉투에 대해서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민간에서는 다양한 에코백들이 출시가 되었습니다. 에코백이 C19를 옮기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고 실제 미국에서는 강력한 대안으로 비닐봉투만을 사용해야 한다는 강제 규정이 생길 정도의 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에코백이 7월 1일부터 동시에 사용이 되고 각 가정에서 씻지도 않고 보관하다가 또 들고 나와서 슈퍼 등에서 사용한다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일본 지역에서 갑자기 어마한 수량의 에코백들이 동시에 판매되고 사용되는 초유의 일이 7월 1일부터 발생합니다. 모처럼 하는 비닐봉투 유료화 정책이 정말 말도 많더니 탈도 많아지는군요.